아버지, 저는 어느 어머니를 선택해야 합니까? 1701년 15살 경종은 아버지 숙종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생모 장희빈이 사약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계모 인현왕후는 이미 3개월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소년이 두 어머니를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죄인으로. 경종, 조선의 20대 왕. 그는 재위 4년 만에 37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후사도 없었고 업적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병약한 왕, 무능한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모는 후궁 출신, 계모는 명문가 출신, 두 여인의 싸움 한가운데 있던 아이. 3살의 세자가 되었지만 생모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지만 동생에게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서 찢겨진 아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세자, 동생에게 위협받은 왕. 경종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688년 궁궐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숙종의 첫 아들, 이름은 윤. 훗날 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궁중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장희빈이었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에서 후궁이 되고 왕자를 낳아 희빈으로 책봉된 여인. 그녀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세자로, 나를 왕비로. 당시 왕비는 인현왕후였습니다. 명문가 여흥 민씨 출신으로 덕이 높고 현숙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장희빈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89년 왕자 윤이 겨우 1살이었을 때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사왕국.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잡았고 장희빈을 지지했습니다. 그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명분은 질투가 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장희빈이 새로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인 출신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1690년 3살이 된 윤은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이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어린 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장희빈이 기뻐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윤아, 내가 세자가 되고 훗날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희빈은 몰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1694년 또 다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술왕국. 이번에는 서인 세력이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 무속에 빠진 모습, 인현왕후를 괴롭히는 행동들. 모든 것이 숙종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694년 4월 숙종은 또 한 번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폐위된 왕비가 복위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6살 원자 윤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머니가 왕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 아니 원래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다시 궁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왜 왕비가 아니게 되었나요? 인현왕후 마마는 누구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은 그저 두 여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생모 장희빈은 여전히 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다시 왕비가 되어야 한다. 계모 인현왕후는 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겉으로는 자애로웠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윤은 자신을 폐위시키는데 일조한 장희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윤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못했고 어느 쪽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살의 나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궁중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희빈이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현왕후가 병들었을 때 궁궐 곳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형에 바늘이 꽂혀 있고 저주의 글귀가 적힌 종이들. 조사 결과 장희빈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왕비를 저주한 것은 영모나 다름없었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장희빈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중전을 저주했느냐? 장희빈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당들이 증언했고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숙종은 냉정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왕비를 저주했다는 말이냐? 신하들은 장희빈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인 신하들은 격렬했습니다. 희빈 장씨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영모입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장희빈은 원자 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인 신하들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그리고 숙종 자신도 장희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숙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그날 15살 원자 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발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내 어머니는 왕비를 저주했다.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에게는 왕후마마가 계신다. 아니, 이제는 돌아가셨구나. 하지만 너는 원자다. 강해져야 한다. 윤은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는 취선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장희빈은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다시 빌겠습니다. 안 된다, 윤아. 너는 원자다. 아버지께 거역하면 안 된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장희빈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윤아,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그 욕심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너는 훌륭한 왕이 되어라. 어머니처럼 권력에 집착하지 마라.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장희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환관들이 강제로 사약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고 목을 매달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원자 윤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거부하며 소리치는 것을, 강제로 사약을 먹이는 것을. 그날 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슬픔? 분노? 두려움?
어쩌면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궁궐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인현왕 후도 죽었고 장희빈도 죽었습니다. 15살 원자 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1702년 김주신의 딸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인원왕 후입니다. 인원왕 후는 원자 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겉으로는 자애로웠지만 진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은 또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99년 윤에게 이복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이름은 금, 훗날 영조가 될 왕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이 원자이고 금은 그저 왕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이 죽은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신하들, 특히 노론 세력은 생각했습니다. 원자 윤은 장희빈의 아들이다. 역적의 아들이다. 과연 그가 왕이 되어도 괜찮은가? 반면 금은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조용하고 현숙한 후궁으로 논란이 없었습니다. 노론 신하들은 은근히 금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윤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존경과 충성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경계였습니다. 저 아이는 장희빈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역적인데 아들은 괜찮을까? 금 왕자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속삭임들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숙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복잡했습니다. 윤은 자신의 첫 아들이었고 이미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에 대한 증오가 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숙종은 윤을 대할 때마다 장희빈이 떠올랐습니다. 윤의 얼굴에서 장희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반면 금은 달랐습니다. 금은 총명하고 활발했습니다. 숙종은 금을 볼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1704년 윤은 18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였습니다. 세자로 책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종이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세자로 책봉한다는 것은 확실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노론 신하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떤 신하는 은근히 금을 세자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즉시 처벌받았지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윤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신하들은 나를 인정하는가?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윤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자주 아팠고 체력이 약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장희빈의 죽음이 정신적 충격을 주어 건강을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금은 건강했습니다. 활발하고 무예도 익혔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1720년 드디어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윤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보통 세자는 어릴 때 책봉되는데 윤은 30이 넘어서야 세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제야 책봉했을까요? 어쩌면 숙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압력도 있었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윤은 적장자였고 이미 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1720년 6월 8일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재위 46년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4세 윤이 조선의 2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묘는 경종입니다. 경종은 기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살의 원자가 되고 34이 되어서야 세자로 책봉되고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야 대리청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즉위식 날 경종은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이들은 모두 경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하, 즉위를 축하드리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경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즉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유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름은 조중우. 그는 대담하게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선대왕 숙종께서는 희빈 장씨의 자코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종께서 즉위한 후에 희빈을 추존하라는 은밀한 뜻이었습니다. 마땅히 어머니에게 명호를 올려야 합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비참하게 죽은 어머니, 그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지만 노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희빈 장씨는 왕비를 저주한 역적입니다. 전하, 이것을 허락하시면 선왕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경종은 말했습니다. 선왕의 국상 중에 논할 일이 아니다. 조중우를 변방에 유배 보내라. 중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중우를 국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모입니다. 경종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노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중우를 강제로 압송해 국문했고 조중우는 유배 가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경종은 무력했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신하들이 거역했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21년 8월 경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간원 정원 이정소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한창의 나이이시지만 세자가 없으십니다. 나라의 대계를 위해 하루속히 세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어서 노론 사대신이 모두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종묘사직을 위해 세자를 세우소서. 경종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34살이었습니다. 왕비 선의왕후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충분히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과인은 아직 젊지 않은가? 하지만 노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비 인원왕후까지 나섰습니다. 숙종의 3번째 부인이자 경종에게는 계모였습니다. 인원왕후가 봉서를 보냈습니다. 효종, 현종, 숙종 3종의 혈맥으로는 전하와 연인군뿐입니다.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소서. 세제, 왕세제. 동생을 왕위 계승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고민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까? 노론 대신들 모두 대비까지 요구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경종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후사를 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1721년 8월 21일 경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한다. 연인군 29살의 동생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영조입니다. 경종은 복잡했습니다.
연인군은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사실 경종은 연인군을 좋아했습니다. 총명하고 활발한 동생.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동생이 왕이 되는구나. 더 충격적인 일이 2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1721년 10월 사헌부 집에 조성복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병환이 많으시어 회복될 기미가 없으십니다. 왕세제에게 대소의 국사를 모두 위임하시어 전하께서는 편안히 요양하소서. 대리청정, 동생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당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다. 너무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왜 경종은 그렇게 빨리 승낙했을까요? 혹시 함정이었을까요? 소론 신하 최석항이 달려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이것은 전하의 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청컨대 명을 거두소서. 경종은 최석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했습니다. 대리청정의 명을 거둔다. 노론은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영의정 김창집이 대리청정 절목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연명차자 여러 대신이 함께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우의정 조태구가 다시 입대를 청해 간곡히 말했습니다. 전하, 나라는 전하의 나라가 아니라 조종의 나라입니다. 임금의 자리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을 거두소서. 경종은 조태구의 간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리청정의 명을 환수한다. 노론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21년 12월 소론 사직 김일경을 포함한 7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노론 사대신은 전하를 능멸하고 핍박했습니다. 세제 책봉을 강요하고 대리청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왕권 교체를 기도한 영모나 다름없습니다. 경종은 즉시 수용했습니다. 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를 조정해서 축출하고 유배 보내라. 신축왕국, 정국이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노론이 몰락하고 소론이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722년 3월 목호룡이라는 인물이 고변했습니다. 노론 명문가 자제들이 전하를 시해하려는 영모를 꾸몄습니다. 목호룡은 연인군의 농장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노론 집안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고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3급수라는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급수는 칼로 시해하는 것, 소급수는 약으로 독살하는 것, 평지수는 조서를 위조해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김용택, 이기지, 이의지, 정인중, 심상길. 이들이 모두 관여했습니다. 노론 사대신의 자제들입니다. 경종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철저히 조사하라. 8개월간 가혹한 옥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민년 옥사 또는 신임사화라고 불립니다. 노론 사대신 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가 모두 사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손자, 조카들도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총 60여 명이 살육당했고 수십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피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한 사람만은 지켰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옥사 중에 연인군의 이름이 수없이 거론되었습니다. 세제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세제를 위해 한 일입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세제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경종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세제는 내 동생이다. 그는 무죄다. 왜였을까요? 경종은 정말로 연인군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경종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왕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경종은 병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팠고 어머니의 죽음이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우울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건강하고 총명했습니다. 경종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제가 덥겠구나. 창문을 열어라. 자신이 아픈데도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임사화로 노론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소론 신하들이 경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세제를 추탈해야 합니다. 경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안 된다. 세제는 내 동생이다. 그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소론은 당황해 물러섰습니다. 전하께서 저렇게 화를 내시다니. 경종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노론을 숙청했지만 동생은 지켰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를 보호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우애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슬픔이었을까요? 나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나라는 계속되어야 한다. 1724년 8월 20일 저녁 경종은 수라를 들었습니다. 개장과 생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종은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인군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어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삼과 부자를 급히 쓰도록 하라. 어의 이공윤이 반대했습니다. 세제, 지금 전하의 상태에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내가 의술은 몰라도 인삼과 부자가 기운을 되살린다는 것은 안다. 결국 인삼차를 2번 복용시켰습니다. 잠시 경종의 눈빛이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창경궁 환치정에서 승하했습니다. 37살이었습니다. 재위 4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종이 독살당했다. 세제가 보낸 게장을 먹고 병이 들었다. 어이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강권했다. 경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이인좌의 난 나죽에서 사건. 반란자들은 모두 경종을 죽인 영조를 비난했습니다. 영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형님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형님을 사랑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종은 정말 독살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병약했던 몸이 자연사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종의 능은 서울 석관동 의릉입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역사는 경종을 병약한 왕, 무능한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종은 3살의 세자가 되었지만 생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지만 1년 만에 동생을 세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대리청정을 강요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역모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종은 동생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비극입니까? 아니면 위대함입니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경종의 인생은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왕이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두 어머니 사이에서 찢겨진 아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세자, 신하들에게 능멸당한 왕. 그러나 동생을 끝까지 사랑한 형. 이것이 경종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에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경종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 앞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종은 동생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동생을, 자신을 대신할 동생을. 그것이 어쩌면 경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